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된 증거라는 표현으로 핵심 증언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거짓 프레임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김용현 전 장관이 인원, 요원을 빼내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이후 국회에선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헌재 변론에선 의원이 아닌 인원이 맞다고 했습니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치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인원이라 그랬어요? 의원이 아니고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탄핵 심판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염된 증거로 내란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이후 모든 정국의 흐름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특검의 대상인 것입니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거짓 프레임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저질 코미디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국민이 그리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흔들기는 탄핵 불복을 위한 포석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이 계속될수록 재판 진행에 대한 반발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출석 증인도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와 오늘 잇따라 밝힌 입장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한다며 졸속 심리라고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일부 정치인과 수사기관들이 방향을 유도한 진술조서를 버젓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헌재가 신문 시간을 정해두고 증인들 진술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증인 신문 사항을 보고 그냥 미리 답변을 준비한 걸 읽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 증언하는 방식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반박 기회를 갖지 못해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탄핵 재판에서 증언했는데 당사자인 자신이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증인 신문은 여 전 사령관 다음으로 홍 전 1차장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홍 전 차장과 통화에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없고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지정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이제 2차례 남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남은 일정과 선고는 언제쯤일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증인 신문에는 누가 출석하나요? 네, 먼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상황과 언론사에 대한 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신안보실장 증인 신문은 윤 대통령과의 계엄 사전 모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목요일 8차 변론도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네, 2월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출석합니다. 조 원장은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과는 엇갈리는 태도를 취할 걸로 예측됩니다.
경찰의 수뇌부였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상대로는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여부에 질문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조 수방사 1경비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앞서 증언대에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핵심 답변을 피한 만큼 재판관들은 조 경비단장을 상대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그럼 이 8차 변론 이후에는 변론이 끝나는 겁니까? 아직 헌법재판소가 밝힌 건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최소 한두 번은 변론 기일이 더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 밖에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평의에 2주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심판도 있는데 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 심판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지금은 1명이 모자랍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완전체가 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7명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선고가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임명 여부는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 논란이 된 인원 발언에 대한 해명이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6차 변론 기일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인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반박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과거 인원이라는 표현을 다수 썼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변이 무색해졌었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서 인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었다며 윤 대통령도 당연히 사람 수를 세는 차원에선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명계 비판 수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경수 전 지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대표적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비명계 주자인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를 언급하며 이들에게 나서달라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사흘 전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이 대표 주변 인사들의 중도 확장성 문제를 지적한 걸로 해석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그간 무엇을 했나, 민주당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도 당내 의견에 독한 말 내뱉고 조롱해선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견제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우클릭 기조에 맞춰 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개혁 이슈를 먼저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여권에선 어제 대구에서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종일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의원 11명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김아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정치부 기자와 이 집회를 둘러싼 당 지도부의 입장 짚어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탄핵 반대 대구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지사는 집회 직후 SNS에 국민의 함성이 귓가에 생생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 경북 의원 11명이 참석한 뒤 SNS에 지지층을 향한 감사 인사를 올렸는데 지난주 부산 집회보다 현역 의원 참석이 늘었습니다. 경북부지사 출신인 이다리 의원은 집회에 모인 인파 사진을 공유하며 위대한 대구 경북인들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하셨는지도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별적 판단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에 참석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불참한 뒤 SNS로 입장만 올렸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저녁 4선 이상 중진들과 만찬을 하는데 탄핵 반대 여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연단에 섰던 전한길 강사는 집회 제한 방침을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에 가서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민주화가 이거 아닙니까? 해서 민주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강 시장은 지난 6일 SNS에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왔다며 불허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경찰 추산 대구 단일 집회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민심 변화를 둘러싼 여권 내부 분위기가 복잡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일주일 전 부산 집회보다 어제 집회에 4배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요? 이 경찰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동대구역 집회에 5만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이 부산 집회에는 14,000명이 참석한 걸로 추산됐는데 일주일 새 4배 가까이 참석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수도 5명에서 11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이 지도부 출신인 추경호,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네, 집회 참여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 탄핵 정국의 분위기가 처음과는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려 했는지, 이 체포조를 가동시켰는지와 같은 이 주요 쟁점 관련해서 이 증언들의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핵심 증거로 꼽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그리고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들이 번복이 되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맞물려 있는 듯합니다. 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집회에 대해서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죠? 당 지도부 공식적으로는 의원들의 집회 참여 개인적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당 차원에서 집회 사진을 배경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걸 보면 불가원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4선 이상 이 중진 의원들 모임을 갖는 건 역시 이런 고민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참석 대상 중 다수가 관저 집회 아니면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참석한 걸로 봐서는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책 논의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여권 내 차기 주자들 역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명시적인 입장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찌감치 이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연말에는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뒤숭숭하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어제는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직 이 여권 내 다른 주자들은 반대 집회에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론의 향배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다만 이 물밑 움직임은 더 바빠지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다음 주에 이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서 개헌 토론회를 열고요.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여야 정치 원로들 이 종교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지금보다는 더 집회 규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 공개적으로는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요.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당원들에게 집회 참여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보면 의식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어제 열렸던 이 전국 집회 규모를 경찰 공식 추산 집계로 비교해 보면요. 탄핵 반대 집회 총 10만여 명, 이 찬성 집회는 10,000명 정도였습니다. 이 차이가 큰 걸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야권에서도 집회 규모를 키우려는 움직임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 주말마다 탄핵 찬반 집회 새 대결 양상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야 여론전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실체적 진실도 빨리 밝혀졌으면 합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139톤급 저인망 어성이 침몰했습니다. 승선원 14명 가운데 8명이 구조됐지만 4명이 숨졌고 5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1명은 조금 전 가라앉은 선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건우 기자, 날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실종자 구조와 수색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실종된 서경호 승선원 등 6명을 찾고 구조하기 위한 작업은 야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색 구조 작업에는 해경 경비함정 24척과 해군함정, 유관기관과 민간 선박까지 모두 41척의 선박과 항공기 13대가 투입됐습니다. 이곳 여수 국동항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후 4시쯤 해저에 가라앉은 선체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생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체가 발견된 지점의 수심이 80m에 달하는 데다 2.5m의 파도와 최대 초속 14m의 강풍이 불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에는 구조 작업을 벌이던 5톤급 경비단정이 파도에 전복돼 해경대원 6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선이 침몰한 것도 높은 파도와 강풍 때문입니까? 네, 사고 당시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지만 파도는 2.5m에 불과했습니다. 서경호는 무게가 139톤에 달해 풍랑주의보 속에도 출항이 가능합니다. 네, 때문에 사고 원인이 기상 악화 때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경호는 갈치와 병어를 잡기 위해 어제 낮 12시 55분쯤 부산 감천항을 출항해 선단의 다른 배 4척과 함께 신안 흑산도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승선원 대부분이 잠을 자고 있던 중 새벽 2시쯤 갑자기 전복되면서 조난 신호도 보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구조된 8명 가운데 생존자는 구명 뗏목에서 한꺼번에 발견된 외국인 선원 4명입니다. 이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 위에서 2시간가량을 뗏목에만 의지해 있다가 구조됐는데 모두 저체온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도일 기자입니다. 해경대원들이 빨간색 구명 뗏목을 단정으로 끌어올리려고 힘을 씁니다. 구조된 1명에게는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구명 뗏목에 있던 5명과 바다에 표류하고 있던 3명 등 8명이 구조됐지만 뗏목에 있던 5명 가운데 선장을 제외한 4명만 생존했습니다. 생존자는 모두 외국인 선원입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할 새도 없이 어선이 갑자기 기울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뛰어내리고 보니까 자기 본선으로부터 약 5m 거리에 구명물이 펼쳐져 있어서 헤엄치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당시 해수의 온도는 약 10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 바닷물 위에서 2시간가량을 구명 뗏목에 기댄 채 사투를 벌였습니다. 선체에서 발견된 1명과 나머지 실종자 3명의 생존 가능성 역시 저체온증 극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섭씨 한 10도 정도 되면 이제 저체온증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존 가능 시간은 약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 진술에 따르면 어선이 전복될 당시
3명이 조타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입춘 한파에 결국 한강이 얼어붙었습니다.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인데 평년보다는 30일, 지난해보다는 14일 늦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세차게 흘러야 할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교강 밑동은 물이 얼어붙어 새하얗게 변했고 강 위로 던진 돌은 그대로 얼음에 박힙니다. 한강 공식 결빙 관측 지점인 한강대교 앞입니다. 2월에 한강이 연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에서부터 상류 100m 구간의 직사각형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야 공식 한강 결빙으로 집계됩니다. 지난해보다는 14일, 평년보다는 30일 늦었는데 196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결빙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입춘 한파로 닷새 이상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위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수원이 영하 10도고 춘천은 영하 14도, 안동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크게 작용하면서 화요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화요일 한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는 등 다음 주 중순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군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군은 대공방어 작전에 필요한 내무반이나 진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심의 과정에서 조합들과의 갈등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도심의 15층 아파트. 35층 넘는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암초를 만났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로부터 아파트 꼭대기에 방공진지를 지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겁니다. 반발이 심하죠.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상업시설이 있는데 굳이 주거시설에다가 서울전역은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건물을 일정 높이, 일명 위탁고도 이상 올리려면 군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초고층을 허용하는 대신에 군장병 생활관과 레이더는 물론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장비까지 요구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이 방호시설물 있잖아요. 외부인들이 영양생활시설이나 작전 장비나 이런 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전문가들은 군사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방공진지 설치 기준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층으로 짓는 사례가 별로 없었으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재건축 단지 중에서 군이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곳은 최소 5곳. 갈수록 초고층 재건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제반 규정을 점검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투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사기 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변호사까지 조직원으로 가담해 자금 세탁을 도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코인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자체 기술을 사용해 만들었다며 코인을 이용하면 해외 결제 수수료와 카드 할부 이자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30대 A씨와 조직원들은 코인을 만들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국내 대형 거래소에도 곧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한 개당 210원에 팔았는데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자전거래로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체 기술이나 국내 상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투자받은 자금은 대부분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로 썼습니다. 이들은 코인 발행과 판매, 자금 세탁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면서 현직 변호사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변호사는 빼돌린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자격이 이제 정지가 되거나 또는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될 수 있는데요.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5년간 자격이 정지되게 됩니다.
검찰은 주범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외제차와 현금,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을 추징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추정되자 항공사들마다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의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고 승객들이 직접 가지고 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김해공항을 가봤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저는 안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가져온 승객에겐 직접 소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이 아니라 손님께서 몸에 직접 소지하고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은 탑승 직전 보조 배터리가 없는 짐만 별도 스티커를 붙여 기내 선반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죠. 불나면 바로 끄면 되잖아요. 다른 항공사들도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승객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투명한 지퍼백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기도 합니다. 다만 승객이 이런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배터리류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강제적인 규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보조 배터리 등에 대한 기내 사용 규제 방안을 오는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손님 없이 텅 빈 식당이 참 많죠. 소비가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각자 셈법대로 여전히 힘겨루기에 한창인데 이러다간 추경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12년째 종각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류영현 씨. 코로나 때보다 힘든 불경기에 지난해부턴 아르바이트생 없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계엄령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인도 발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매출에 타격이 크죠. 지금 혼자 하면서도 30만 원 팔기 힘들어요. 내수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정협의체를 열어 추경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첨예한 입장차로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를 두고 여당은 추경과 연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별도 처리하자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내수 위축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빨리 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과 국회 통과까지는 최소 2달이 걸리는 만큼 이대로라면 이른바 3월 말에서 4월 초 벚꽃 추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이어 정보까지 왜곡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질문인데도 질문하는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치 원산지가 어딘지를 중국어로 묻자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생성형 AI 딥시크에 중국어로 김치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물었더니 중국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다시 한국어로 묻자 이번에는 한국이라고 답합니다. 국정원은 동북공정과 김치, 단오절 등을 질문하면 언어별로 답변이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후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가치를 중국 기준에 맞췄으면은 만약에 이제 김치라고 답변이 나오는데 이거를 파우차이로 바꿔서 수도 있고요.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영통신사 차이나 모바일에 전송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부처와 기업들은 잇따라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딥시크 하루 사용자 수는 지난달 28일 19만 명을 넘어 정점을 찍은 뒤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나온 4일 7만 명대로 60% 넘게 줄었습니다. 앱 신규 설치도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분기 안에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어느덧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인공지능은 이제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그림은 물론 음악까지 AI가 만드는데 요즘 자치단체들은 AI로 작사, 작곡한 노래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심철 기자가 지자체에 부는 AI 홍보송 열풍에 맞췄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듯한 K-팝. 라임을 한껏 살린 힙합. 그리고 트롯까지. 불국사본종 소리 울려 퍼지고. 최근 공개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 노래들입니다. 세계 장르의 홍보송 제작은 AI 덕분에 5일 만에 가능했습니다. 노래 500개를 만들어 가장 듣기 좋은 노래 3개를 골랐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한 번 더 찝어줬고 그러면서 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맞춰가고.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송은 이렇게 AI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AI 홍보송에 들어갈 가사를 직접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가사와 거기에 제일 어울리는 장르를 고민하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이하게 동요가 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성은 AI가 맡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23개 행정동을 알리는 홍보송을 AI로 만들어 각종 행사나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살면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접하지는 못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다라는 홍보도 되고. 전남 강진구는 축제 여행비 50%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홍보 노래를 AI로 만들어 효과를 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영문으로 된 AI 홍보송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후렴구 부분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고 하니까 귀에 쏙쏙 잘 들리고 좋은 것 같은데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AI로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는 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손쉽게 제작하고 알릴 수 있는 AI송. 자치단체들의 주요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국방성을 찾았습니다. 한반도 격돌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라며 비난은 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신경 쓴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일 정상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어제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김정은은 인민군 창설 77주년을 맞아 미국이 세계 평화의 파괴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빚어낸 지정학적 위기들은 새로운 세계 대전 발발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특히 미국의 핵 전략 수단들과 양자 혹은 다자 모의 연습 그리고 한미일 3자 군사동맹 체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판 나토가 충돌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일 한 3자 군사동맹 체제와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새로운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아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핵 강화 계획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엔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받은 기술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를 변함없이 지지한다며 북한군 추가 파병도 시사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트럼프가 종전을 시도하기 전 양국이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질 석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엔 팔레스타인 수감자 183명과 이스라엘 인질 3명이 풀려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이스라엘 인질은 1년 반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가족들이 몰살됐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비극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몸에 두른 남성이 복도를 걸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고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오열합니다. 재작년 10월 집단 농장에서 일하다 하마스에 끌려간 엘리 샤라비는 491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앙상해졌고 얼굴도 홀쭉해져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We witnessed significant weight loss that represent the severe conditions which endured by Hamas. 석방의 기쁨도 잠시, 고향길 내내 아내와 두 딸이 보고 싶다며 기대한 샤라비는 가족 모두 이미 몰살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샤라비의 아내와 10대 두 딸은 안전가옥에 숨어 지내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I adored her and was lucky to have known her. And I'm thankful for the life we shared. 지난달 19일부터 발효된 합의안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각각 인질 33명과 수감자 1,900여 명을 모두 석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 주 내내 추위에 고생 많으셨죠? 한강도 얼려버릴 만큼 강력했던 한파의 기세가 다행히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모레 화요일에는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충청과 전라서 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1cm 안팎으로 내리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 대전 영하 9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전국에 눈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9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